1388년 이성계는 명예요동을 공략하기 위해 압록강 하류에 있는 위화도에 진을 치고 있다가 회군하여 왕의 성 개경을 공격합니다. 이를 위화도 회군이라 합니다. 개경을 함락시킨 이성계는 고려의 당시 32대 우왕을 폐위시키고 요동정벌을 강력히 주장한 친원파인 최영을 제거한 후 권력을 장악하죠. 그리고 우왕 뒤를 이어 9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33대 창왕, 34대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마저 제거하고 1392년 조선을 건국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이성계는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고 약 500년 동안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다른 곳으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합니다. 고려시대 왕건이 고향인 개경에는 기존 고위 문벌 세력의 기세로 인한 자신의 취약한 기반을 극복하고 민심을 잡기 위해 당시 유행하던 풍수지리설에 부응하여 자신의 건국을 정당화하려 하였죠. 반면 태조와 함께 조선을 건국한 여타의 공신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양자의 이런 대립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다가 태조 이성계의 적극적인 주도로 수도 이전이 결정됩니다. 이를 계기로 계룡산 주변이 새 수도의 후보지로 대두되어서 그림으로 그리고 실제로 땅을 측량해 보기도 하였죠. 더불어 이 지역의 행정구역도 설정함으로써 천도가 확정적으로 추진되는 듯 하였지만 풍수지리에 능통한 일부 신하들의 주장이 고려왕조의 형세와 지리를 대조한 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 계룡산 천도가 철회되었고 수도 이전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만약 수도 이전이 결정되었다면 현재 계룡산 부근인 대전, 공주가 우리나라의 수도가 되어 크나큰 역사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후 수도 이전을 이미 확정한 태조는 계속해서 후보지를 검색하던 중 우여곡절을 거쳐 한양을 최종 후보지로 정하고 1394년에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옮깁니다. 약 500년 동안의 수도 기능을 한 개경을 떠나 새로운 도시 한양을 건설하는 일이 만만치는 않았겠죠. 지금부터 조선이 한양을 왜 선택을 했는지를 알아보고 설계를 어떠한 식으로 했으며 사람들은 어떠한 지역에서 거주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한양이 수도로 결정된 이유는 지리적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적을 막기에 유리했었죠. 북쪽에 있는 북한산을 주산으로 삼고 주변의 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은 불어오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막아주는 기능도 했죠. 여기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곳을 궁궐터로 삼았습니다. 이 산 밑의 입지는 평평하고 넓기도 했고 또한 산이 궁궐터를 감싸고 있는 형세였지요. 이곳에 바로 왕실인 경복궁을 만들었습니다. 경복궁은 큰 복을 누리라는 뜻으로 조선개혁과 한양을 설계한 1등 공신인 정도전이 경복궁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한 한강이 흐르고 이 강을 통해 바다와의 접근성이 유리했습니다. 더불어 한강 안쪽으로는 청계천도 있어서 식수를 구하기도 용이했었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어 나라를 통치하기에 적합했고요. 경복궁 앞의 광화문이 궁전의 중심 출입문입니다. 광화문 바로 앞 남쪽 좌우로는 관청의 건물들을 배치하였는데 국가 운영의 핵심 기관인 육조 및 그 외 관청을 설치했죠. 그래서 이 길을 육조거리라 불렀다 합니다. 이 조직을 알아두라는 의미는 아니고 오늘날 서울의 최고 중심지 중 하나인 광화문 내거리를 거닐면서 이러한 조직들이 조선시대에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면 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이 육조거리였다는 것도 더불어서요. 이번에는 주거의 위치입니다. 위치에 따라 북촌, 남촌, 중촌으로 나뉘는데 나라를 운영하는 고위 관료들은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주로 궁궐과 육조 및 군청에 가까운 곳에 살았겠죠. 오늘날 경복궁과 종묘뒤의 산 사이에 북촌 한옥마을이 이들의 주거지역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을 북촌이라 합니다. 비교적 낮은 품계의 관리들은 남산 아래 오늘날의 명동, 충무로 등에 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남산 한옥마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남촌이라 하죠. 중촌은 청계천 양쪽에 서리들이 살았으며 상인인 중인들이 거주하였습니다. 그 외에 일반 백성들은 이 지역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는데, 당시의 한강을 기준으로 한강 이남 지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속된 말로 깡촌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한강 이남 지역이 더 인기가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된 것이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1970년대부터 강남이 개발되면서 이쪽에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던 농부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부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죠. 다음으로 한양 도성의 동서남북 4곳에 사대문을 만들었습니다. 동대문은 흥인지문, 서대문은 돈이문, 남대문은 숭례문, 북대문은 숙정문이라 이름 지었는데, 이는 유교의 핵심 덕목인 인의예지를 상징합니다. 그럼 왜 북대문의 이름에 지자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는 지혜로움을 뜻하는, 지자가 들어가면 백성이 지혜로워져 다스리는 일이 어려워질 것이라 판단하여 그렇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서대문인 돈이문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고 멸실되었는데 1915년 일제의 경성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전차궤도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철거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일제가 조선 위의 상징인 서대문인 돈이문을 멸실시킴으로써 항일 독립운동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한 것도 있다 합니다. 지금까지 약 500년 동안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여 수도를 정비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당시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고려 말에 유교가 도입되면서 조선의 건국이념은 유교를 숭배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숭유억불 정책이었죠. 태조는 2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정비인 신의왕후 한씨와 계비인 신덕왕후 강씨입니다. 신의왕후 한씨는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이미 죽어 왕비가 되지 못하여서 조선왕조 최초의 왕비는 신덕왕후 강씨가 됩니다. 신의왕후 한씨 아들로는 방우, 방과, 방이, 방간, 방원, 방연의 6명의 아들이 있었고, 신덕왕후 강씨 아들로는 방번, 방석이 있었죠. 태조 이성계는 즉위 직후 첫째 부인 한씨 소생의 왕자들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계비 강씨의 둘째인 어린 방석을 세자로 결정합니다. 당연히 한씨 소생 왕자들은 이를 못마땅해 했겠죠. 특히 정몽주를 비롯한 개국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공양왕을 폐위케 하는 등 조선 건국에 큰 역할을 했던 5째 아들 방원의 불만이 가장 컸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8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막내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이유가 누구나 궁금해할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특히나 유교를 중시한 사회였는데, 그 이념으로 따지면 장자우선의 원칙으로 장남 방우가 세자가 되었음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장남인 방우가 결격 사유가 있다면 둘째인 방과가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일설에는 장남인 방우는 일찍 병사했다는 설도 있고, 이성계의 역성혁명인 위화도해군 때부터 아버지의 혁명을 반대하고, 또 이것은 하나의 반역이라 생각하여 속세를 떠나 은거해버렸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장남인 방우는 당시의 왕위를 이어받지 못할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장남 이외의 다른 왕자들도 많은데, 이렇게 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첫 번째 부인인 정비인 신의왕후 한씨가 이미 조선 건국 이전에 죽고, 이후 계비인 신덕왕후 강씨가 왕비가 되어 현재 왕비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명분도 있었겠죠. 또 다른 이유는 신덕왕후 강씨의 강한 영향력이죠. 이성계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강씨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왕이 되기까지를 도왔습니다. 아마도 강씨 아니었으면 이성계는 왕이 되지 못할 확률이 많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성계는 강씨를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였다 합니다. 강씨는 여성 대장부와 같은 대담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어려운 정치적 판단에
큰 힘이 되었죠. 이러한 것을 이성계는 물론이고 조정의 모든 신하들도 인지하였습니다. 당시 신덕왕후의 영향력은 막강하여 어떠한 사람도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강씨의 첫째 아들인 방번은 고려왕조 왕씨의 사위였기 때문에 탈락하였는데 이것은 작은 핑계에 불과했고 막내 방석이 왕의 성향에 적합했으며 능력이 더 뛰어났겠죠. 더욱더 결정적인 것은 강씨는 막내인 방석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결국은 8번째 아들인 방석이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조선왕실의 초대왕 때부터 엄청난 비극을 잉태하는 싹이 되고 맙니다. 당연히 본처 한씨 자식들의 불만이 커져만 가고 있었지만 강씨가 건재한 동안에는 왕위에 욕심이 없는 것처럼 숨죽이고 살아야 했죠. 혹시라도 왕위를 탐내고 있던 자신들의 속내를 강씨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가차없이 목이 달아날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1396년에 강씨가 죽은 뒤 5째 아들 이방원은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후 태조인 이성계도 건강악화로 편전에 누워 왕의 권력이 약해진 틈을 이용하여 조선 건국의 최대 공신인 정도전, 남은 등이 왕실의 힘을 약화시키고 유교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왕실 권력의 기반인 사병을 혁파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왕권이 약화되고 결국은 자신도 언젠가는 수세에 몰릴 것이 확실할 것을 알게 된 방언은 같은 형제들과 함께 사병을 동원하여 정도전, 남은 등의 세력을 제거하죠. 동시에 세자 방석을 유배시킨 후에 강씨의 장남인 방번과 함께 살해했으니 이 사건을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정도전은 뒤에서 국정을 움직였던 사람으로 태조를 왕으로 만들었던 킹메이커이며 조선의 핵심 브레인이었죠. 모든 국가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고 수도인 한양 설계까지 한 인물이었죠. 이성계가 가장 총애했던 신하였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왕자의 난으로 죽은 것 이상으로 정도전의 죽음을 아파했고 결국은 정신적 공황 상태까지 빠지게 되었죠. 제1차 왕자의 난이 성공하자 다음 세자로 방언을 받들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으나 방언은 극구 사양합니다.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방언의 뜻에 따라 둘째인 방과가 세자가 되었는데 이가 곧 정종이죠. 쿠데타의 주동자인 이방원이 정종에게 자리를 양보한 것은 난을 일으킨 이유가 장자계승의 법칙을 따르기 위함이었음을 명분으로 하였고 동시에 이복동생이지만 친아우들을 살해한 폐륜의 책임을 당장 벗어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정치적 감각과 야심이 없는 방과에게 양보함으로써 당장 받게 될 혐의도 벗고 또한 후위를 기약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겠죠. 즉 야심이 없던 형 정종에게서 다음 왕위를 양도받을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에 크게 실망한 태조 이성계는 그의 둘째 아들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됩니다. 2년 후에 방언이 형 방간의 제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하고 3대 왕이 태종에 오르자 자신의 고향인 함흥으로 떠나갑니다. 이것은 결국 태종 이방원과는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죠. 이후 방언이 한양으로 회귀를 바라는 차사를 보냈습니다. 태종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었던 늙은 아버지가 홀로 함흥에 가 있는 상황은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었겠죠. 유교 국가에서 가장 중요시한 덕목이 충효였거든요. 효를 못한 자식이 신하들에게 충성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함흥에 이방원이 보낸 차사가 올 때마다 그 차사를 활로 쏘아 죽여 한 번 가면 돌아오지를 않았던 이 사신들을 함흥차사라 하여 오늘날에도 비유적으로 이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로 이렇게 쓰이죠. 예를 들어보면 심부름을 보낸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함흥차사냐? 이런 식으로요. 태조는 후에 한양으로 돌아와 만년의 불도에 정진하여 보내다 74세의 나이로 일기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1대 태조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어서 2대 정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종이 비록 왕이긴 했으나 모든 권력은 방언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그런데 1399년 한양의 지형에 문제가 있다 하여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겨갔습니다. 1394년 한양으로 천도한 지 불과 5년 만의 일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국력 낭비입니까? 이후 3대 태종 이방원 집권인 1405년 약 6년 만에 다시 개경에서 한양으로 수도 이전합니다. 다시 정종 시대로 돌아가 보죠. 이후 방언의 바로 이형, 넷째인 방가는 다음 왕위 계승에 대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그의 부하 박포가 방간을 충동하여 방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밀고를 하자 사병을 동원해 난을 일으켜 방언과 충돌하였는데 이것을 제2차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난의 결과는 당연히 방언의 승리였고 싸움에서 패배한 방가는 체포되어 유배당하고 박포는 사형당하는 것으로 난은 막을 내렸습니다. 난 이후 방언에 대한 반대 세력은 소멸되었고 방언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죠. 정종은 제위시에 국사보다는 격구 등에 오락에 탐닉했는데 이는 모든 정책을 동생인 방언에게 위임하여 정치에 대한 책임의 피를 함으로써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그 나름대로의 보신책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덕분에 정종은 방언과의 우애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1400년 3대왕 태종 방언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나 62세로 일기를 마칩니다.